안녕하세요. 문제풀이반 시작됐고요. 책은 기본서 안 들고 오셔도 돼요. 기본서는 이제 책이 집에다 장식용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책은 이렇게 2권 가지고 앞에 2시간은 노란 책 갖고 요약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2시간은 이 책 갖고 문제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예습하시라고 진도표 미리 나눠 드렸으니까 예습은 꼭 해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예습하실 때 부담 없게 문제는 한 30개 정도만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뭐 예습하시는데 별 부담은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강조했지만 예습하실 때는 내용 보지 마시고 문제만 풀어갖고 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확인해 오셔갖고 틀린 문제들은 수업 들을 때 좀 더 자세히 들으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맞춤 문제들은 설렁설렁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총론이 문제는 몇 개 안 되는데 말이 좀 다 뭐라 그러지? 좀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총론 부분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보든 어떤 기출문제를 보든 말들이 좀 두리뭉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많이 기출문제들이 좀 지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문제집은 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좀 아마 좀 그지 같았을 거예요. 문제들 자체가.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이 적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문제를, 이 문제집을 쓰신 분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좀 그게 말을 베베 꼬셨더라고요. 지나치게.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총론만 그렇고요. 나머지 뒤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뭐 수요 공급 이론이나 뒤쪽에 있는 투자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혹시라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이요 지나치게 길어요. 문제 길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뭐 어차피 그 이 문제집하고 깜짝아.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우리가 2가지가 있죠. 문제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실 이런 진도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범위로 나오는 건데 둘 다 문제를 담고 있죠. 근데 그 담겨 있는 문제가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건 이 문제집을 쓰신 이유는 여러분들 실력을 평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시라는 뜻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문제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문제집인 거고, 모의고사는 그럴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만큼 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말 그대로 평가하려고 내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 우리가 풀게 될 10월 29일 날 가셔서 보시게 될 실제 시험하고 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도 지금 얘는 필요 이상으로 길고, 그다음 책에 있는 그대로 주면은 너무 쉽게 공부하시니까 내용도 베베 꼬아놓고 이런 게 많고, 모의고사를 보시면 실제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거의 똑같거나. 그러니까 풀어보시게 될 문제집에 있는 문제라는 게 꼭 실제 시험과 똑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문제집을 저도 써봤는데 쓰면서 이제 기출문제집하고, 모의고사하고 차별화를 두는 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던 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문제집의 목표라 아무래도 실제 시험과는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보시지 말고 그냥 예습하시는 문제들만 풀어보라고 했던 거죠. 그런 의도니까 문제 보시면서 문제가 좀 나는 그래도 내용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안 풀려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업 들으시면서 문제집은 문제집 통해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 그 매번 보는 전국모의고사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 말고 그 문제집 중에서도 또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는 문제집도 있어요. 이렇게 장판지로 넘기는 거. 그리고 이게 장판지라고 해서 이렇게 비포라고 그러네? 비포 용지로 이렇게 넘기는 책이 있어요. 10회분이나 한 8회분 정도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거는 또 문제집이랑 또 풀어보면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특히 그게 심한 게 이제 총론 부분이니까 좀 잘 안 풀리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테고, 이게 뭔 소리요 하는 내용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서 수업 나갈게요. 책은 일단 4페이지 피셔서 오늘 나갈 진도는
총론부터 시작해서 수요 공급의 개념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실 거는 이제 총론인데, 제1편 총론. 총론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셨던 것들은 부동산학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부동산학. 그래서 개념은 틀리게 낼 일은 없지만 읽어는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 학문적 성격은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개념 알고 계시고 반대말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이라는 것도 시험에 냈었으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는 게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의 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는 읽어보세요. 특히나 2번에 있는 거는 우리 기본소가 2번에 있는 정의를 바탕으로 내용을 쓴 거라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걸 뭐 틀리게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다 항상 거의 맞게 나오니까 읽어는 보셔야 될 테고, 2번에 있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시험에 냈었죠. 그래서 5가지 학문적 성격의 개념 알고 계시고 받는 말도 알고 계시면 더 좋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경험과학은 얘는 현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다른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걸 경험과학, 그래서 반대말이 추상과학인 거고, 두 번째는 응용과학 또는 실천과학이라는 성격은 부동산학은 현실에 적용을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말로 순수과학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적용하는 학문이다라는 게 응용과학. 세 번째는 사회과학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인 부동산이 자연현상으로서 연구를 했다면 자연과학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학은 그게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과학이라 부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종합과학은 여러 가지 학문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이제 종합과학이라 부르는 거고, 5번에는 규범과학이라는 건 부동산학도 내가 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정당한 활동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걸 규범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학문적 성격 개념 모르니까 참고하시고, 3번에는 접근 방법은 그 1, 2, 3번에 있는 세 가지는 구별해서 알고 계시라고 그랬고, 그 옆에 있는 4번과 5번은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의 분산식 접근과 중점식 접근은, 분산식 접근은 특정 학문을 가지고 부동산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만 부동산을 연구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분산식.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점식은 부동산학의 특정 영역만, 부동산과 관련된 특정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 중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별 학문만 가지고 부동산을 연구하면 분산식, 그다음 부동산의 특정 영역만을 접근하고 있을 때 중점식. 그럼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할 때는 부동산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학문 갖고 연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3번에 있는 종합식 접근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의 학문을 체계화시켜 갖고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다 연구하는 걸 종합식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종합식 접근 방법이 등장하면서 부동산학이 단기간 내에 이론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이 뭐냐?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세 개는 구별해 두시고, 4번과 5번에 있는 법제적 접근과 의사결정론은 이름 그대로 법제적 접근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의사결정론은 인간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적 존재인 인간은 과연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가라는 의사결정 측면에서 부동산학을 연구한 걸 의사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건 학문적 성격하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그거는 꼭 정리하셔야 되죠. 4번에 있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의 개념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부동산 현상이라는 건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하는 거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시고, 그래도 이 부동산학에 대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그래도 제일 문제답게 낼 수 있는 건 6페이지 넘겨서 5번에 나와 있는 부동산 활동의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문제 내기 편리한 부분이에요. 책에 보시면 10가지 속성들이 나와 있고 그 10가지 속성을 완전히 똑같이 다 외우시면 더 할라요 좋겠죠. 아니면 걔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테고. 그래서 10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은 뭐라고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그럼 부동산 활동은 첫 번째, 과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술적인 성질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부동산 활동 중에는 이론적인 활동도 있고 실무적인 활동도 있을 텐데 이론을 연구할 때는 어떤 성질이 필요한 거고 과학성이 필요한 거고 실무에 적용할 때는 기술적인 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면서 그런 활동이 동시에 뭐를 달성하기도 한다? 공익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는 거고. 세 번째, 부동산 활동도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문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1차 수준의 활동, 2차 수준의 활동, 3차 수준의 활동으로 나눠서 그 옆에 7페이지 보시면 전문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던 거. 그래서 이 전문성을 구분할 때는 주체가 누구냐 가지고 구별하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1차 수준 활동. 부동산을 일상 업무로 다루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 일종의 전문가예요. 근데 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걸 2차 수준 활동.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부동산을 일상 업무로 다루는 전문가긴 한데 다른 영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2차 수준. 3차 수준 활동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해당 활동을 할 때 이걸 3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얘가 3차 수준 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전문 지식도 더 많아질 테고 책임의 크기도 커질 테고 그 다음에 주의 의무 같은 것도 더 높아지니까 이걸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은 이와 같이 공익을 달성하는 활동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공익성을 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윤리성. 그래서 이때 부동산 윤리에는 종류가 4가지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도 구별하시는데 이게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를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고용한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고용윤리라는 것도 있고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조직윤리, 나한테 일을 맡긴 고객한테 지켜야 될 서비스윤리, 일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공중윤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도 구별하시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양가로 4번에 윤리성의 4가지 종류도 공부를 해서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임장활동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얻은 뭘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요. 이걸 정보활동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따가 배울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임장활동성과 정보활동성이 갖는 건 부동산의 무슨 특성과 관련되더라? 부동성과 관련되더라.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7번째,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항상 장기적 배려하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배려의 장기성이라 부르는 거고 얘도 부동산의 무슨 특성과? 영속성과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의 내용 속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있어요. 이걸 대인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걸 대물 활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이와 같이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의 2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째,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가 지표, 지하,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으로 하니까 부동산 활동도 이와 같이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활동성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 활동의 내용 속에는 기술적인 활동도 있고 경제적 활동도 있고 법률적 활동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걸 복합 개념이라 부르니까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속성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편하죠. 문제도 들어가 있었고 이런 부분까지가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되는 거죠. 한 페이지 넘기시면 10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이 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부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지는 이름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 개가 결합돼 있다라고 할 때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부르고,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이런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기술적 개념으로도 정의하고 경제적 개념으로도 정의하고 법률적 개념으로도 정의하니까 과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정의되는지는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 개념으로는 부동산을 자연, 환경, 위치,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할 땐 광해부동산을 말하는 거고, 이 광해부동산 속에는 다시 협의부동산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되고,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는 게 광해부동산 안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거 뭐라고 정의하는지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 내용까지 살펴봤던 게 기술적 측면의 개념 중에서는 위치와 공간에 대한 얘기 살펴본 거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별도로 내용 볼 게 없었어요.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토지가 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정착물에 대한 얘기와 준부동산에 대한 얘기까지는 추가로 더 한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부하실 내용이었고, 11페이지 그래서 책에는 제일 먼저 법률적 측면의 개념을 가장 먼저 설명해 놨으니까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하는가의 구체적 내용에서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토지가 뭔지는 다 아시니까 누구에 대해서? 정착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착물 봅니다. 그래서 원래 정착물이라는 용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라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정착물과 개념이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 문제에서는 픽스처라는 영어 단어가 같이 나오거나 또는 설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꼭 반드시 민법상의 정착물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건 세 가지였죠. 첫 번째 개념은 아시라고 그랬고, 두 번째 종류 알자고 그랬고, 세 번째 정착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개념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1페이지 반가로 2번의 정착물에서 1번, 정착물이란 토지에 항구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럼 이렇게 토지에 항구적으로 결합됐다는 게 토지에 어떻게 됐다? 설치 내지는 부착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 설치 또는 부착됐다고 해서 다 정착물이라 부르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말 토지와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토지와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토지의 일부가 돼갖고 토지로부터 뭐 할 수 없다, 제거해낼 수 없게 된 물건들을 다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건물 같은 게 있는 거죠. 건물. 그래서 이런 정착물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고, 독립성이 없고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정착물엔 종류 두 가지. 그래서 토지와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인 것도 있는 거고, 또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토지와 독립됐느냐 독립되어 있지 못하느냐를 구별하는 건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정착물들 지금 설명한 토지에 부착되어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 중에 토지와 독립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건물 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한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얘네들은 토지와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로 보는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구별하는 거 시험이 24회 때 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로 지목이 하나인 뭘 냈던 거예요? 국어 냈던 거죠, 국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토지와 독립성이 없이 토지의 일부로 인정되는 물건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물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속에 포함돼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것도 냈었으니까 우리 문제집 안에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4가지 있다고 그랬고 그 4가지 판단 기준이 뭔지도 아셔야 되고 요약집에 가로넣기로 내놓은 것처럼 그 판단 기준에 따를 때 얘를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되느냐 동산으로 봐야 되느냐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착된 방법, 두 번째는 부착된 물건의 성격, 세 번째는 부착한 사람의 의도, 네 번째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살펴서 얘가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1페이지 3번에서 기업번 부착 방법은 시험 문제 뭐 낸다고 그랬어요? 제거했을 때를 묻는다고 그랬어요. 제거했을 때. 그래서 A번에 있는 것처럼 제거했을 때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효용적으로나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가 된다면 얘는 원래부터 별도의 물건이니까 당연히 동산으로 봐야 되겠고 B번에 있는 것처럼 물리적이든 기능적이든 효용적이든 어느 하나라도 손상이 생기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일부인 물건을 어거지로 떼어낸 거니까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니은번 물건의 성격, 다른 말로 이걸 조화 및 적응의 정도라고도 부르는데 특정 물건이 부동산의 용도 등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거, 대표적인 게 창문 같은 거 예를 들었었어요. 그럼 얘는 쉽게 제거가 되더라도 부동산의 일부인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랬죠. 부동산인 정착물로 본다 그랬고 디귿번의 당사자의 의도는 그냥 설치한 사람의 의도대로 판단하되 예를 들어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설치한 거라면 얘는 그 설치한 의도에 따라 당연히 뭐로 봐야 되고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이걸 나중에 들고 나갈 생각으로 설치한 걸 테니까 그 의도에 따라서 당연히 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얘가 만약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합의나 특약이 당사자들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합의나 특약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얘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의도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A번에 있는 것처럼 이 물건이 매매가 돼갖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발생했다면 그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 물건을 일단 뭐로 인정해서 정착물인 걸로 인정해서 그 물건 자체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인한테 양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물건은 누구 거로? 매수인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에서 임대차 관계가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아까 설치한 의도에 따라 당연히 부동산인 정착물로 보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그 의도에 따라 뭐로 본다 그랬어요? 동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동산. 그래서 이걸 또 언급하는 이유가 임차인이 이와 같이 설치한 물건들을 우리는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라 불러요. 얘는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은 뭐예요? 동산입니다. 동산. 그래서 그런 임차자 정착물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다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뭐로 봐야 된다? 동산인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토지와는 별도의 물건이 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민법에서는 정착물을 뭐로 봐요? 부동산으로 보죠. 부동산. 근데 임차 정착물은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뭐로 봐야 돼?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민법상의 개념과 부동산 학에서 사용하는 정착물의 개념이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준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준부동산. 다른 말로는 의제부동산이라 부르는 거. 그래서 얘도 공부하실 건 3가지. 첫 번째 개념. 왜 이걸 인정하느냐? 이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류. 그래서 준부동산의 개념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그럼 민법상 뭐로 본다? 동산이에요. 동산. 근데 이게 각각의 개별법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해서 등기 내지는 등록할 수 있도록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물건들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준부동산의 개념은 간단히 정리해보면 원래는 동산이었던 물건이 어떤 법에서 각각의 개별법. 그 각각의 개별법이 어떤 법들인지는 그 옆에 13페이지에 종류에다 써놨죠. 그래서 각각의 개별법들에서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내지는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놔서 뭐로 취급하는 것들?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들을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인정하는 이유는 동산이었던 물건이 부동산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요. 저당권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토지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언급하게 될 누구도 준부동산들도 전부 다 뭐를 뜻합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준부동산이 되면 전부 다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랬죠?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것처럼 이걸 부동산으로 규정해 놔서 또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놔서 또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놔서 물건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구별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4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재산의 집단이라 부르는 재단이 2가지 있다고 그랬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권리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업권과 광업권. 그 다음에 기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같은 것들이 준부동산으로 인정된다고 그랬죠. 이게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에서 공부했던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페이지에 제2절에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 건 나머지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했던 부동산들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부동산에서는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따로 살펴볼 거 있다고 그랬죠. 살펴봤던 게 제일 먼저 위치라는 거의 개념이 종류가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다 배웠어요. 그래서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라는 거와 뭐가 있다?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다. 구별하시라고 그랬고,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상으로 표시되는 토지의 위치로서 변하지 않는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토지의 무슨 성질? 부동성이라 불렀고, 이런 토지는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위치가 안 변하는 거랬죠. 근데 상대적 위치라는 건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주변 토지 이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라는 토지의 특성을 위치의 가변성이라 불렀던 거고, 이런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얘와 이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이랬어요.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일단 구별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해야 될 얘기는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위치에 따라 그 부동산에 뭐가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의 가치를 마샬이라는 학자는 뭐라 부른 거고 위치 가치라 부른 거고, 그럼 위치 가치는 물론 절대적 위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주로 누구에 의해서?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그 위치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랬고, 그래서 이런 위치와 가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했던 학자가 시험에 나왔던 커드라는 사람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보시면 위치 가치는 지대에 바탕을 두고 지대는 위치에 그리고 위치는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사람이 허드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견해는 즉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결정되고, 그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는 결국 얼만큼 가까운 데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까움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에서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근접성이라는 표현과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고려했을 때 가까움인 근접성이라는 2가지로 표현을 했고, 이 둘 중에서 가까움을 나타내기에 더 타당한 건 접근성이라고 했으니까 접근성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위치를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 접근성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할 줄 아시면 되죠. 접근성 판단할 때는 3가지 판단하시랬어요. 첫 번째, 보통의 경우라면, 즉 일반적인 경우라면 두 부동산 간의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위치가 좋아지고 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도 높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 접근성을 판단하고 있는 부동산의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가 내가 싫어하는 혐오의 대상이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위험의 대상일 때는 접근성 높은 게 오히려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그랬고, 선호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접근에 뭘 따져야 된다? 정도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까워야지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시험 문제에서는 과연 뭘 묻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답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의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접근성 판단하는데 그 접근성 판단은 결국 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용도에 따라 접근성을 판단해서 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용도와 접근성의 중시 여부라고 그래서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걸 거기다 써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중에서 위치로서 배웠던 얘기들이고 그 밑에 14페이지 2번에 보면 공간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에서도 공부하셨던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배우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지표, 지하, 공중이라고 하는 3차원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지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지상 또는 공중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 소유권이 공간적으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토지를 소유하면 그 소유권은 지표 공간에도 미치고 지하 공간에도 미치고 공중 공간에도 미치니까 이와 같이 소유권이 공간적으로는 어디까지 미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리, 지표권과 그 다음에 지하권과 공중권에 대해서 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지표권의 개념은 토지의 지표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뭐 개념 자체가 어려울 건 없고 기본서에는 뭐가 없었어요? 어디까지가 지표권으로 인정할 거냐라는 경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지표권의 경계는 토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유수명관리법에 나와 있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 그래서 최고 만조 수위선을 지표권의 토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로 보시라고 했고 그 지표권의 내용 속에는 땅 위에서는 나는 건물 지을 수 있겠죠? 건축권. 농사 지을 거예요? 경작권. 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수권. 이런 것들을 지표권의 내용으로 봤던 거죠. 두 번째는 지하권은 일단 개념부터가 주의하시랬어요. 그래서 지하권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두 가지. 그래서 지하 공간을 내 맘대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그 지하 공간으로부터 뭔가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속한다? 지하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권의 개념 자체는 두 가지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지하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무한히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부분과 미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계가 한계 심도와 같이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계 심도는 토지 사용자의, 토지 소유자의 이용이 예상되지 않는 깊이 개념이랬어요. 깊이. 그래서 그 깊이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사적 지하권,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공적 지하권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사적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떤 공적 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침해한 게 되니까 그에 따른 뭘 해야 된다? 보상이 필요해진다고 그랬지만 공적 지하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해한 권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 꺼내 쓰는 거와 관련해서 땅속 구성 성분들, 구성 요소들인 뭐 흙이나 또는 뭐 돌멩이 또는 특히나 이제 지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광업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광업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에서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 중에서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한 거니까 얘네들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인 공중권은 공중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지하권처럼 무한히 소유권이 인정되진 않아요. 근데 한계 심도와 같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그 경계를 갖고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경계가 없더라도 당연히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적 공중권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적 공중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권리들, 공중에 대한 권리 중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권리들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들 중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권리들이 비행기 돌아다니는 항공권이나 또는 전파가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었죠. 그리고 공중권에서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특이한 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었어요. 요약집에 써놓은 뭐 공중임대차나 공중획지나 뭐 열주회권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없는 거라서 써놨어요. 그냥 걔네들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기본서에는 그 얘기가 아예 쏙 빠져 있어서.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공중공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배웠던 게 어떤 지역이 만약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개발권이 박탈된다고 그랬는데 그 개발권은 어느 공간? 공중공간에 대한 개발권이 박탈된 거기 때문에 그 공중공간에 대한 개발권을 남한테 팔아서 그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TDR 제도도 어느 공간을?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랬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것 자체가 계산이 될 때 지하 공간은 빼고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나 이런 것들은 다 공중공간 활용 방법. 그 다음에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부분지상권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느 공간에 대해서도 공중공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와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더 쓰고 싶은, 더 하고 싶은도 쓸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거고, 수업은 문제풀이반 할 때는 1시간이 길어봐야 40분 정도 할 거예요. 35분에서 40분. 왜냐면 이 속도로 나갈 거라 50분 1시간 하면 정신이 없어서 못 따라오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거고, 문제풀이반 할 때 내용 설명하는 부분은 항상 이 속도입니다. 나는 이걸 따라올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미리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거나 요약집을 한번 읽고 오세요.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그래서 그분한테 맞춰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분들은 뭐 빠른 분들은 11월 달부터 계속 이거 8개월씩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오늘 처음 오신 분하고 똑같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난 이걸 따라오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미리미리 동영상 보시고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올해 시험 보시려면. 그래서 수업 속도를 늦출 생각은 없으니까 항상 이 속도로 설명할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요약집 18페이지 가시면 토지 용어부터 나오죠. 잠깐 쉬었다가는 토지 용어부터 정리합니다.